앞서 이제 우리 여당 의원분들의 실언 논란을 좀 얘기하면서 조수진 최고위원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추가로 하실 얘기가 좀 있다고요. 일단은 그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뭐 먹었나 생각해봤더니 빵 하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건강을 좀 챙기셔야죠. 이게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간편식들이 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밥을 해서 한 공기 다 비우는 경우 많이 드물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자라는 얘기 자체가 좀 많이 엉뚱하게 들리는 건 사실인 것이고, 전 이걸 지적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처음에 가뭄 지역에 물 보내주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똑같습니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고 그냥 물을 보내자. 아니 택배로도 어차피 다 가는데 뭘 또 그걸 보내기 운동을 당해서 합니까? 물 네. 다 가는데요. 그리고 또 편의점 도시락 갔다가 도시락 박람회를 한번 열었어요. 이게 고물가 때문에 직장인들이 소비를 이제 도시락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지도부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 중에 김병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구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도부가 이거 지금 상당히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앞으로도 상당히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 여기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조언을 드리면 진짜 진심으로 여당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조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조수진 최고의 설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생특위에서 나누는 내용이 지금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호, 2호를 봤을 때 도서지역에 생수 보내자, 두 번째 밥 한 공기 다 먹자라고 하는 걸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반성해야 됩니다. 뭐 논의의 구성원을 바꾸든 아니면 논의의 방식을 바꾸든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잠재돼 있다가 또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밥 다 먹은 걸로 쌀값 하락을 막자니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참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이 정말 1년 전에만 해도 이런 정당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수준이 참 낮아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참 반성할 부분이 저도 많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저희가 쌀 문제는 사실 식량 안보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 저희가 풀어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렴한 쌀이 또 수입돼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에도 그런 영향이 또 미치고 있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뭐 밀 가격 오르고 막 농산물 오를 때 그때 식량 자금률 가지고 굉장히 언론들이 떠들었었거든요. 그런 차원까지 좀 고민을 해서 여야가 좀 좋은 해법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농가 소득이 한 36%가량 줄었다고요. 쌀값은 25% 떨어졌는데 소득은 36%가량 떨어진 게 다른 생산비,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비료부터 시작해서 노동비 뭐 이런 게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월급이 36% 줄었다? 그러면 진짜 뭐 별소리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농민들의 지금 원성은 대단히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쌀값 폭락도 그러니까 통계 작성 1977년인가 그때부터 통계 작성 이래로도 최대 폭락이었고 동시에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이대로 두면 앞으로 농사 못 짓겠다 이런 위기감이 엄청 크게 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4.5 재보선 결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당의 완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도 김기현 우리 대표의 텃밭인 울산에서의 참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뭐 아무래도 울산에서 참패는 굉장히 뼈 아프고요.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또 울산을 지역구로 뒀고 또 울산 시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패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 좀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전주에서도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4등을 했어요. 그리고 지지율로만 따져도 8%니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얻었던 지지율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전주부터 해서 울산 또 전국적으로 뭐 수도권이나 뭐 PK 지역 다 말할 것도 없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당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전체가 저는 이거는 정말로 국민 앞에 좀 반성하는 네네. 그런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는 청주에선 이겼습니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 후보가 갈라져서 이긴 거를 갖다가 네.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반성과 성찰이 빠진 정말 오만한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전주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가 8% 득표하셨고 순위로는 5등이니까 이건 진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 신 변호사님 얘기시고, 권지웅 비대위원께서는 4.5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고,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도 좀 하락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투표로,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낮았다 손 치더라도 투표로 그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남구 같은 경우는 1대1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쪽 후보가 사실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다대1 구도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1대1 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는 거 여당 입장에서 빨간불이 켜졌다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는 다른 데서 우리 이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과거가 생각나는데 저희가 2020년 총선에서 의외로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수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죠. 근데 2021년 그 다음 해 재보궐에서 완패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에서 스코어가 격차가 아주 크게 나는 상태로 지게 돼요. 근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다. 우린 그래도 2020년 총선에 질 줄 알았는데 이겼지 않았냐.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성비위 문제 때문에 진 거지 민주당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혁신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2020년 대선에서 저희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같은 수순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 4.5 재보선의 의미를 저희가 두는 게 뭐 5개 시도에서 열린 미니 선거긴 하지만 윤 대통령 2년 차의 이제 중간 뭐 어떻게 보면 선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총선 1년 전이니까 표심을 좀 미리 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무게감이 좀 있었던 게 국회의원 재선거 유일하게 치렀던 전주을, 아까 전주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여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진보당이 일단은 국회에 입성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거의 의미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 민심이 무섭고 어떻게 보면 다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고 계신 거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좀 증명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전주에서 진보당이 이제 원내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뼈 아플 수밖에 없고, 아까 국민의힘에서는 5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국민들 앞에 이것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가 한 1년 정도 내년까지 이제 총선거가 남았는데 그 안에 어떤 혁신으로 응답할지 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서 계속 잘못됐다, 양당에 대해서 심판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민심의 엄중함을 받아들이고 정말 국민들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러면은 과연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갈 것이냐? 저는 양당의 구조를 내밀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지금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변호사님이 정치권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양당 모두가 국민의 이런 어떤 표심이나 지금 표출하고 있는 어떤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양당 내부적으로 어떤 혁신이나 이런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지금까지 계속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보당의 입성, 우리 권 비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전주 선거의 경우에 민주당이 어쨌건 민주당의 문제로 이제 재보궐을 치르게 됐기 때문에 일단 공천을 안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으로 그렇죠. 뭐 의원직을 상실했고 후보도 안 냈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잘한 일인데, 그래도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라고 여겨지는 무소속 후보가 선거를 뛰었고, 근데 그 후보들의 어떤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국민들은 여당 국민의힘에게도 심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에게도 비슷한 잣대로 민주당의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딛고 일어서는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내년 선거에서 뭔가 다수당이 되는 어떤 기대를 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당과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너무 격렬하게 싸우다 보니까 나머지 정당을 좀 그 거대 야당 입장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문제라든지 이태원 참사 문제에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당 중에 하나가 진보당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처음에는 저 당이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저 당을 찍어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계속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민생 행보를 하는 것을 보이면 당연히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느끼면서 민주당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것도 갤럽 조사인데요. 지난 4일에서 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정권 견제론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한 달 전 조사보다 한 6%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정권 지지로는 한 36%, 직전 조사보다 한 6%포인트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인규 변호사님,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볼까요? 저는 아까 그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 네.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지금 실수를 염거푸하고 있는 데다가 그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봤으면은 전 이 정도 수준이 되면요. 그냥 지도부가 총사퇴를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에 뭐 청주는 이기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참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지금 정부 견제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반대로 형성이 될 겁니다. 지지도가 낮아지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면 당연히 정부 견제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국민들께서 신뢰를 안 합니다. 사실은 몽둥이라고 치면 그 몽둥이도 매우 부실하고 마음에 안 드는 몽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을 날려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심판의 도구가 민주당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부실하더라도 이 몽둥이를 잡아다가 정부를 견제하는 용도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심이 앞으로도 1년이 남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유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그 이건희 회장의 그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인가요? 뭐 정말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 정도의 저는 그 각오로서 임하지 않으면은 전 내년 총선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은 여기에는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 비대위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비대위랑은 말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비대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김기현 대표가 시원치 않으니까 비대위로 내려서 그러니까 비대위를 또 이제 친윤 후보로서 조금 더 뭐 소구력이 있는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올리자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비대위는 그런 꼼수적 비대위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최고위원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선거에서 이렇게 패배하면요. 저는 저 같으면 그만뒀습니다. 예, 그런 식의 정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히 본질과 태도를 다 바꿔야 된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여론조사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네. 권 비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이 선방한 거지 이번 선거에서 성공했다, 뭐 승리했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든 결과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견제하자는 거지, 정부를 견제하자는 거지 이게 민주당 보고 민주당이 잘했다라는 평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이 결과를 민주당이 잘했다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정부의 어떤 부정평가가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민주당이 잘해서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여당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가 되게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정권 견제랑 정권 지지의 격차가 3월 초만 해도 2%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번에는 14%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여당을 찍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거고. 근데 이런 것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좀 민주당에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다수당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저는 또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또 돌발 변수가 생겨서 네. 조금 더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면 민주당을 찍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되게 강한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대선을 지고 나서 민주당이 크게 바뀌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못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 조금씩 바뀌고는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번 아까 그 같은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32%, 민주당은 동일한 33%가 나왔으니까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두 당이 비슷한 지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